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주제가 마땅히 생각이 안 나서 그냥 트레이딩에 대한 고찰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사실 큰 그냥 범위에서 트레이딩에 대한 고찰이라고 한 거지 사실 잡설이죠, 잡설. 역시나 두서없이 이제 얘기를 꺼낼 거고, 뭔가 이렇게 제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느낌보다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하고 상기시키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일단 몇 가지 그래도 큰 틀은 있어야겠죠. 주제가 소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저는 트레이딩 마인드를 좀 잡고 싶어요.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할까? 보통 이제 유명한 뭐 유튜버들이나 뭐 트레이더들이 많은 얘기를 하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좀 제가 꼽아보자면,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는 돈으로 해라. 않는 돈으로 해라. 두 번째, 기법을 쫓지 마라. 세 번째, 자신 있는 매매 하나만 해라.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세 번째랑 비슷한 건데, 자기만의 매매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다섯 번째, 손익절을 항상 잘 설정해라. 뭐 이 정도 얘기가 있죠. 근데 이 다섯 가지를 쓴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이걸 쓴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에요. 그냥 제 피부로 와닿았던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쓴 건데, 첫 번째로 이제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는 돈으로 매매를 해라 라는 거는, 저도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가했거든요. 욕심. 항상 이 욕심이라는 게 문제인데, 이 자기 돈이 아닌 뭐 대출이나 남의 돈으로 어쨌든 이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아무리 멘탈이 좋은 사람도 그렇고 감정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도 다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해봤었고, 그랬을 때 정말 머리가 뜨끈해지면서 잃었을 때는 정말 최악이죠. 그래서 그런 심리적 부담을 안고 가는 것부터가 일단 지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그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매매는 되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감정적인 부분은 좀 배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돈을 잃으면서 그냥 잃어보는 게 맞겠죠. 잃으면서 배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이거 관련돼서 제가 하나 또 이렇게 느끼는 게, 물론 트레이딩도 트레이딩인데 제가 요즘 행복에 대한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행복이 뭘까? 행복이란. 근데 제가 최근에 한 줄로 정의를 하면,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뭐 다른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욕심내지 않고, 일단 기본 조건이 욕심내지 않고 내 스스로가 만족한 삶, 이거예요. 만족할 것 같은 이유, 할 것 같은 삶.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저도 욕심이 되게 커가지고 큰 돈을 벌려고 했고, 물론 이제 큰 돈을 벌면 좋겠지만 이 인생이란 게 진짜 아무리 빨리 올라가고 싶어도 결국에는 계단식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길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일단은 내 그냥 그게 뭐가 됐든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삶을 찾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루었을 때, 그때 조금씩 욕심을 내는 거죠. 저는 욕심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다만
너무 큰 욕심을 부르면 화가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이거를 정말 내가 느끼는 것과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당연한 소리 아니야? 이렇게 느끼는 거랑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욕심을 내지 않고 이루고자 하는 최소한의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삶을 머릿속에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루면 어떡하지? 그 다음엔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이루었다, 일단 1차 목표를 이루었다 라고 하면 그쯤 돼서 조금 또 욕심을 내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니라 제 자신을 더 높게 만드는, 삶의 질을 높게 만드는 그런 자극제, 그리고 하나의 또 다른 목표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은 항상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가 없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이제 제가 만들어낸 그런 생각은 욕심내지 않고 내 스스로가 만족할 것 같은 삶을 일단 첫 번째 목표로 세운 다음에 그걸 이루고 나면 조금씩 욕심을 내는 거죠. 어쨌든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월급이 뭐 100만 원이다. 내 월급이 100만 원인데 뭐 이전에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욕심을 내요. 욕심내기 해서 뭐 남의 돈으로 매매 혹은 100만 원 중에 뭐 거의 뭐 한 7, 80만 원씩 투자 비용으로 쓰기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냥 욕심을 아예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저축할 거 저축하고 생활비 쓸 거 쓰고 그리고 나서 완전 남는 돈 있죠. 물론 남는 돈은 없겠지만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내가 매달 예를 들어 30만 원씩 저축을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이거를 조금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20만 원씩만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돈 10만 원은 그냥 투자 비용으로 쓰는 거죠. 내 인생의 투자 비용. 그러면은 이 10만 원이 지금 이제 이거를 매매 비용으로 안 쓰고 저축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10만 원씩 1년이면 매월 10만 원이면은 뭐 120만 원이잖아요. 근데 1년 안에 이 돈으로 내가 12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축한 것만큼은 값어치를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축 비용이 뭐 30만이다 라고 하면 뭐 20만 원 저축하고 10만 원은 나의 어떤 기술에 투자하는 거죠. 나의 능력에 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욕심내지 않고 조금 줄여가면서 내가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 고수의 영역에 도달하면 조금 더 높여도 되겠지만 저는 근데 고수의 영역에 도달을 해도 그렇게 높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나름 이제 리스크 관리고 그것도 하나의 손절 방법이 되는 거겠죠. 왜냐면 그거를 또 잃다 보면 큰 금액을 투자했는데 또 잃다 보면 그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또 심리가 흔들릴 것이고 아무튼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욕심내지 않는 게 첫 번째다. 그리고 그 욕심내지 않는다는 거는 당연히 매매 쪽에서는 큰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고 솔직히 능력만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에 저는 능력만 좋으면 내가 이 트레이딩 실력만 좋으면 얼마를 가지고 시작을 하든 결국에는 번다 이거예요. 왜냐면 실력이 좋은 트레이더가 1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을 만드는데 과연 얼마나 들까요? 저는 10년도 안 걸린다 생각을 하거든요. 10년도. 근데 물론 이제 10만원 가지고 하진 않겠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왜냐면은 시간은 저희 편이에요. 저희 편. 시장은
시간이 도와주진 않지만 시간은 저희를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생각해서 내가 1년 안에 이거 10배 불릴 거야, 뭐 20배 불릴 거야, 이런 마인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두 번째, 기법을 쫓지 마라. 기법을 쫓지 마라. 저도 진짜 처음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알트코인, 뭐 누구나 똑같지만 알트코인 그때 한참 2018년 19년쯤이었나요? 불장이 왔었죠, 알트장. 그때 한번 이제 처음으로 이제 코인을 시작했다가 크게 되었죠. 사실 그때보다도 그때 크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 뒤에 더 많이 크게 되었죠.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선물 거래라는 걸 또 알게 되면서 선물 공부를 했는데 기법을 쫓았죠.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지표를 활용한 트레이딩 방법 이런 것들을 막 보고 책도 되게 여러 권 보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쓸데없진 않은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한 게 후회되진 않거든요. 물론 그런 방법을 믿고 내 돈을 뿌려가면서 너무 의존했던 건 좀 후회되는데,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돈을 잃지 않고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많이 까먹었으니까 그게 좀 짜증나긴 한데, 어쨌든 기법을 쫓지 마라가 두 번째예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법은 큰 저기에서 봤을 때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시장은 기법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법이라는 것들은 보통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기법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보조지표는 믿을 게 못 돼요.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참고용이지 이거를 맹신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래 나는 보조지표를 맹신하지 않아 참고만 하는 거지 라고 해놓고 보조지표를 맹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거죠. 보조지표에 되게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아예 거의 뭐 쓰진 않거든요. 그냥 살짝 이제 참고용으로 진짜 보기만 하는데, 그래서 저는 보조지표 어떻게 나오든 신경 잘 안 써요. 아무튼 그래서 보조지표 나온 김에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보조지표에 대한 시선, 소주제였는데 보조지표에 대한 시선, 우리가 어떻게 보조지표를 바라볼 것이냐 그건데, 보조지표 뭐 이동평균선도 있고 일목도 있고 RSI, 뭐 MFI, 뭐 MACD, OBV 등등등 엄청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는 크게 그렇죠. 가격이 그쯤에서 반등을 한다, 혹은 저항을 맞는다, 뭐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쓰잖아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반은 맞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이것들은 어떤 가격의 이제 흐름, 평균을 나타낸단 말이죠. 그 평균에서 당연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저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 의도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냥 우연찮게 거기서 그냥 이 사람들의 가격이 이 평균이니까 우연찮게 가격이 거기서 반등을 하고 저항을 받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보조지표에서 정확하게 반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근데 잘못된 시선은 거기서만 반등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그 생각에 매몰돼 버리면 제대로 보조지표를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조지표를 이제 쓸 때, 그러니까 보조지표에 대한 접근법부터가 일단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난 보조지표를 정말
보조지표, 내가 생각한 보조지표 거기서 반등이 안 나와도 난 얘를 탓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그냥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보통 보조지표를 볼 때 큰 흐름을 그냥 읽기 위한 용도로 쓰거나, 반등 나올 것, 사실 기파갱피도 보조지표 그걸 보긴 하지만, 보조지표를 응용한 거지만, 그렇다고 보조지표 그 딱 그 라인에서 반등한다 이런 방법을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련으로 이제 기법을 쫓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자신 있는 매매 하나만 해라. 이것도 저는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직접 해보니까 뭐 매매 방법 스타일이 되게 여러 가지죠. 어떤 사람은 눌림에 잡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돌파에 잡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죠. 보통 크게 이제 눌림 아니면 돌파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또 확인이 있고 예측이 있고, 근데 그것들을 섞어서 쓰다 보면, 물론 당연히 이제 초보자들은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데 섞어서 쓰는 것부터 잘못된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도 섞어서 쓰면 잘못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해보니까 겹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눌림, 뭐 예를 들어서 눌림 예측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매매를 하다가 잘 되다가, 여기는, 야 이거는 돌파인데 하고 돌파로 확 바꿔버려요.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으면, 돌파에서는 얘가 예를 들어 뭐 진입이었는데 눌림에서는 얘가 진입이 아닌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뭔가 이 어긋나는 점이 생겨요. 돌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맞는데, 지금 막 진입하는 게 맞는데, 눌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입각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서로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맞는지 되게 헷갈려하고 어지러워하고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근데 트레이딩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항상 확률 싸움이잖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잘 찍으면 그게 정답인 거죠.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접근법부터가 진짜 트레이딩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다만 그 확률을 그냥 높이는 것 뿐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매매를 쓰지 말고 한 가지 매매를 정한 다음, 뭐 좋아하는 매매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이. 그게 뭐 장기가 됐든 뭐 스윙이 됐든 단타가 됐든 뭐 스캘핑이 됐든, 그런 것들을 정하고, 또 뭐 눌림이든 돌파든 예측이든 확인이든 이런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걸 딱 하나 정했으면, 원하는 위치가 왔을 때 그 위치에서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다른 어떤 매매법이랑 이렇게 부딪힐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고적으로. 그래서 그것만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왔을 때만 하다 보면 결국에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수익이 되지 않을까. 저도 뭐 큰 수익을 얻은 사람은 아니니까. 뭐 지금 저도 근데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큰 수익을 얻지는 못했어요. 근데 얻어도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더 굴러봐야 된다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굴러온 시간도 많이 굴러왔지만, 그것보다도 더 집중하고 매매에 많이 참여하고 더 경험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가 좀 겸손해지는 건데, 제가 한 정도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저는 남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나름 이 트레이딩을 대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남들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저는 원리 같은 거를 항상 깨달으려고 하고, 그리고 계속 머릿속으로 막 되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너무 이제 딴소리로 세면 안 되니까
자신 있는 매매 하나만 해라. 그리고 다음 거는 자기만의 매매 방법을 찾아라. 아까랑 같은 소리죠. 방금 했던 말이랑. 어떤 보조지표도 그렇고 매매 방법도 그렇고 그냥 자기 거를 찾아야 돼요. 자기 거. 뭐 저를 예를 들면 뭐 기파갱피 같은 게 있겠죠. 조금 스타일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자기만의 매매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손익절을 항상 잘 설정해라. 뭐 당연한 말이죠. 손절익절. 근데 이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전 좀 다르게 생각하긴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물론 차트는 봐야겠지만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정답은 아닌데 저는 만약 제가 장기 투자를 한다면 저는 원래 장기 투자를 안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한다면 정말 그냥 제가 피부로 느끼는 이 업체 이 사업체가 정말 잘 나갈 것 같다라고 피부로 느끼는 게 있다 해봅시다. 예를 들어 뭐 예를 들면 뭐 백다방이 된다고 해볼게요. 백다방이 이제 막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막 그 백다방의 뭐 음료들을 먹는데 되게 이 회사 되게 크게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주식이 있다면 주식을 사겠죠. 근데 살 때 물론 차트 한 번은 보고 사겠죠. 그래도 좀 눌림에 담고 싶으니까 좀 쌀 때 사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모아 가지 손절을 이렇게 생각하고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내가 뼈저리게 와닿아야 되거든요. 그 장기 투자하려고 하는 그 종목 자체가 이건 정말 잘 될 거야 이 회사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러고 나서 사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고 어쨌든 전 이제 단타를 위주로 하고 하다 보면 뭐 5분봉 15분봉 보통 보니까 항상 손절 익절은 필수. 왜냐면 전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경제 시황 같은 거는 잘 안 봐요. 왜냐면 뭐 잘 볼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그냥 전 그 모든 것들이 차트에 녹아져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당연히 이제 호재가 발표가 있으면 진짜 뭐 30초? 10초도 안 돼서 막 빵빵 터지고 솔직히 그 전에 터져요. 이미 내가 호재를 알았을 땐 이미 터진 거예요. 그쵸? 그게 이미 차트상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뭐 뉴스거리를 보고 사거나 이러진 않아요. 다만 그냥 큰 흐름은 보겠죠,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전쟁 나고 막 주가 막 받고 있는데 계속 막 롱관점 보고 있고 이러진 않겠죠, 당연히. 숏관점은 좀 더 잘 보겠죠. 다만 결국에 이제 트레이딩을 할 때는 차트를 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손절 익절을 항상 해야 된다. 이거는 뭐 단타나 스윙 같은 얘기, 그러니까 그 단타나 스윙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장기는 제가 손절 익절 이런 개념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 했으니까 모아서 진짜 몇 년씩 끌고 가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다음 거 원리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라. 원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라. 이 원리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건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 트레이딩 공부를 할 때 진짜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노트를 펼쳐놓고 계속 그 가격 구조 같은 거를 막 생각하고 그려보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점을 생각해요. 점은 이제 저점, 고점 이런 거 있죠. 그냥 그런 것만 딱 찍고 가격 구조가 이렇게 흘러가네. 그럼 결국엔 전 이제 프라이스 액션이라고 하죠. 프라이스 액션 매매 방법인데 그냥 가격의 움직임만 보고 사는 그런 형태예요. 그런 거를 이제 끊임없이 생각을 했어요. 이랬을 때는 어디로 가고 이랬을 때는 저
상승하고 이랬을 때는 뭐 하락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유리한 자리는 어디서 사는 게 유리한 걸까? 손절은 어디로 잡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저는 진짜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고 그걸 차트에 대입을 해봤고 지난 차트에도 대입해보고 실시간으로 차트에도 한번 확인해보고 이제 미리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딱 차트에 표시를 해놓고 시간이 흐른 다음 또 보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맞았나 틀렸나 왜 틀렸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추가로 이런 거 있어요. 추가로 말씀드릴게 왜 틀렸나에 집중하는 건 좋은데 생각해보는 건 좋은데 너무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트레이딩이라는 건 가격을 예측하는 행위잖아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방법을 가져와서 써먹는다 해도 틀리는 경우 수가 있단 말이에요. 틀리는 경우의 수가. 그러면 그거를 인정할 줄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해서 올라갈 거야. 여기서는 손절 나고 여기서는 익절이다. 딱 정해놓고 여기서 타점이다. 정해놨어요. 근데 내가 흐름 방향대로 안 흘러갔어요. 손절 당했어요. 그러면 왜 손절 당했지? 하면서 생각하는 건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대해서 왜 여기서 이 차트에서는 이렇게 흘렀고 여기서는 이렇게 흘렀는데 아니 뭐가 도대체 정답이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정답을 찾지 말라는 거죠.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다만 내가 선택한 그 방향이 코에 걸리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코에 걸리기를 많이 코에 걸렸던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제 일인 거죠. 그쵸? 트레이더들이 해야 될 그게 일이에요. 틀렸다고 해서 너무 낙담할 필요도 없고 근데 너무 많이 틀리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뭔가가 뭐 10번을 매매를 했는데 솔직히 5번만 맞춰도 절반 맞추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크게 먹어야 하겠지만 5번을 먹었다 치면 근데 뭐 예를 들어 10번을 매매를 하는데 뭐 2번, 3번밖에 못 맞춘다. 그럼 그건 매매 방법이 뭔가 잘못된 거겠죠. 당연히. 근데 내가 뭐 한 7번을 맞춰요. 10번 중에 7번의 방향을 맞췄어요. 타점을 맞췄고. 그러면 3번은 틀렸다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3번에 대해서 한 번씩 고민해보는 건 좋은데 왜 틀렸는지 그렇다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깊게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틀렸을 수도 있죠. 방법은 맞는데 시장이 그렇게 안 따라준 걸 수도 있지. 100%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쓴 거고 그리고 아까 보조지표에 대한 시선은 아까 했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언플에 속지 마라. 언플에 속지 마라. 특히 알트코인 들고 있는 사람들. 저도 알트코인으로 많이 잃었는데 저도 언플에 속았을 때가 있어요. 비교적 최근이었지만 그러니까 카더라 통신인 거죠. 근데 그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유명한 사람들이나 근데 뭐 이거는 코인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그 말을 그 사람 이게 자기는 안 걸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요. 포모가 와요. 왜냐면 막 그 요즘은 이제 AI 시대다 보니까 사이트부터 해가지고 댓글 같은 거 다 조작이 가능해서 뭐 어떤 텔레그램 방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뭔가 돈을 쉽게 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겠죠. 뭐 어디 코인 뭐 상장한다더라. 그걸 실제로 상장도 해요. 근데 누구는 막 근데 에이 저거 가짜겠지. 아니 저거 얼마 못 벌겠지. 난 저거 잘 몰라 하고 냅두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그게 날짜가 돼서 상장을 하면 막 사람들 막 200% 먹고 300% 먹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상장 안 된 거 사가지고 한번 뭐 런치풀이나 아니면은 뭐 화이트리스트 같은 거 화리 같은 거 참여해가지고 뭐
에어드랍도 받고 뭐 그걸로 나중에 돈 벌면은 그래도 못해도 내 본전은 챙겨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대부분 망해요. 많이 잃어요.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저도 바보죠. 너무 한 번에 큰 돈을 거기에 때려박는 바람에 조금씩 경험 쌓으면서 했었어야 됐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언플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그렇게 하는, 일부러 그렇게 유도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어떤 인플루언서를 모집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마케팅.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상장을 시키고 가격을 펌핑 시킨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넘기고 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상장까지는 해요. 상장까지는 하고 이미 이제 그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은 자기가 투자했던 그 금액도 못 받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사고 싶으면 비트코인을 사라. 그리고 그 저거 뭐죠? 뭐 알트코인 뭐 불장 언제 온다 뭐 그런 것도 그냥 믿지 마세요. 아니, 보지도 마세요. 보면 마음 흔들려요. 그냥 오든 말든 알 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올 것 같아서 막 알트코인 미리 사두고 이러잖아요. 거기서 더 빠지고 더 빠지고 더 빠지고 이래요. 그러니까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세계 경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경제뿐만 아니라 어떤 코인 이슈에 대한 해석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거를 과연 누가 할 수 있겠냐고요. 아무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알트코인이 오르면 그때 그 안에서 단타나 치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미리부터 사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터트린 사람도 있겠죠. 분명히 큰 수익 내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거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는데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지 말고 그냥, 저는 솔직히 오히려 선물 거래를 더 추천해요. 아니, 현물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제 말은. 장기 투자하지 말라. 주식은 좀 달라요. 주식은 논외예요. 주식은 어떤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코인은 가치가 없어요. 죄송한데. 알트코인 가치 없습니다.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 요 정도까지는 또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몇 년 동안 코인을 하면서 코인이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요. 아무리 뭐 블록체인에 대해서 뭐 강의를 보고 공부를 해도, 글쎄요, 저는 알트코인은 그냥 사람들 돈 빨아먹는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알트 불장 안 올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언플에 속지 마라. 그 와중에 오르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알아맞힐 수는 없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옛날보다 지금 예전 알트장 그 막 불장 왔을 때보다 코인 종류도 엄청 많아졌는데 지금 파이는 한정돼 있고, 그런 거 봐도 오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을 지금 들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예전에 한번 저기 순코인 저거 뭐야, 런치풀인가요? 뭐 했을 때 그때 한번 이제 작은 돈 한번 넣은 거 있는데, 그거 락업 걸려 있는 거 있거든요. 순어라고 해서 3개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알트코인. 앞으로도 안 살 거고요. 아무튼 언플에 속지 마라. 그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또 저희 매매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게요. 이게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누구한테는 진짜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잡설일 수 있는데요. 저는 제가 느낀 거를 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마침 그거를 한참 느끼고 왔기 때문에 공감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까지 하죠. 일단은 내용이 또 길어지면 안 되니까. 매매 방법 기파갱피인데 기파갱피 약간 조금 기파갱피는 조금 보조지표 의존하는 그런 매매법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달라진 건 없는데 기파갱피 먼저 짚고 갈게요. 다시 간단했죠. 어떠한 이제 기준선이죠. 기준선. 어떠한 기준 아이고 어떠한 기준선이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걸 풀어야 돼. 어떠한 기준선이 있으면 가격이 거기를 1대1 이상 뚫고 올라갔을 때 그리고 나서 절반 정도 값에서 산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뭐 절반이 되든 아니면은 그 밑에서 더 사든 뭐 이렇게 분할로 접근을 하든 그런 내용이었죠. 똑같아요. 똑같은데 근데 그 기준선이라는 거를 저는 고점갱신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쓰는 매매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주로 쓰는 매매 방법은 하락하던 추세가 있어요. 하락하던 추세에서 뭔가 어떤 다시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그 뭐라 해야 될까 세력이 딱 붙거나 혹은 매수세가 이제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다시 뭔가 경우의 수를 나눈다는 거죠. 하락이 아닌 이제 박스권이나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자리를 찾는 것부터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자리를 어떻게 찾느냐? 저번에 이제 예전에 기파갱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고점을 일단 당연히 높여야겠죠. 전고점을 높인다. 그리고 이런 기준선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기준선이 지나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이런 기준선을 뭐 1대1 밑에 1 그리고 위에 1로 봤을 때 1대1 이상 위가 1 이상 됐을 때 그거를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매수를 하느냐? 아니죠.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매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눌림을.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러한 하락 추세가 있어요. 자, 여기서 고점 돌파가 있었나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떨어졌잖아요. 그쵸? 지나고 난 차트예요. 당연히 지나고 난 차트다. 근데 지나고 나서 봐도 이 내려오면서 고점 돌파한 게 있었나요? 단 한 번이라도? 고점이죠. 쭉 내려오죠. 고점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고점만 찾아도 돼요. 제가 지금 이런 건 솔직히 안 쳐도 되는데 고점이죠. 그쵸? 고점이죠. 고점이죠. 작게 봐서 다 고점이에요. 고점이에요. 그쵸? 근데 이것들을 다 뚫은 적이 있나요? 없죠? 그렇다면 이거는 완전 강한 하락 추세라는 거예요. 그쵸? 여기는 완전 강한 하락 추세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숏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이런 데서 다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쵸? 그랬으면 어찌됐건 여기까지는 여기에서 익절은 못했겠지만 어쨌든 마이너스는 최소한 마이너스는 안 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가든 고점에서만 들어갔다고 하면. 근데 어쨌든 이런 추세가 있는데 이런 고점들을 돌파하는 때가 있어요. 그쵸? 여기가 마지막 고점이었는데 여기서 못 넘고 한번 내렸다가 여기서 올렸죠. 그리고 여 비율과 여 비율이 1대 한 제가 봤을 때 한 1.5 될 것 같은데요. 1대 1.5 이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근거를 찾아볼까요? 기준선 당연히 넘었고 구름대까지 돌파를 했네요. 그쵸? 보조지표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거에 활용하라고 보조지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반등할 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지받을 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서 지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죠. 이것처럼 저항 나오고 뭐 여기도 뭐 지지 나오고 이럴 수는 있죠.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라.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돌려 세운다 라고 하면 이때부터 이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의심 단계. 이러한 추세가 끝나고 의심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의심을 할 거냐? 일단 우리는 롱 입장이라고 보니까 롱 입장에서 올라갈 걸 생각해야겠죠. 그럼 첫 번째 경우의 수 롱,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의 수 박스, 그렇죠? 세 번째 경우의 수는 숏이잖아요. 근데 숏은 보면 안 되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올라갈 걸 생각해야 될 거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왔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추세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서 받을 것이냐?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것도 자기만의 매매를 찾아가는 길 중 하나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눌릴 때, 전 눌림 좋아하는데, 눌릴 때 어디서 받을 건가요? 어떤 사람은 이 기준선에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일목균형표 이 구름대에서 받으려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뭐 여기 위에 여기서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밑에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여기서 받을 수도 있고, 그쵸? 이거를 하나하나 다 자기 스타일로 정해 나가는 게, 그게 자기만의 매매 방법을 찾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 아까 이거 뚫었다는 것도 기준선 뚫고 올라왔고, 구름대도 뚫었다 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자기만의 기준이 되겠죠. 가격을 이제 추세를 전환했다라고 기준을 딱 정한 게, 어떤 사람한테는 기준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구름대일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쓰는 거죠. 하나는 기준선을 1대1 이상 돌파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전고점 돌파했느냐, 이 두 개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추세 전환에 될 수도 있다, 추세 전환의 신호다라고 가정을 하겠다라고 저만의 규칙을 세워둔 거죠. 규칙을. 그런 것들이 본인 그 각자 개개인마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이어서,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가 돌렸고 여기서 이제 받을 거예요. 그쵸? 여기서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받을 거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 기준선, 어떤 사람 구름대.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점에서 한번 받아요. 이전 고점. 근데 이 고점이 절반쯤이면 받아요.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요.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요 전고점이잖아요. 요 전고점. 그쵸? 이랬을 때 여기가 이 상승 파동의 절반 정도면 전 받아요. 이해하셨죠? 그게 이런 케이스겠죠? 요 고점, 상승 파동의 절반쯤에 올 수 있는 그 가격대, 이런 건 받아요. 절반 이하일 때. 오히려 전 이런 걸 좋아해요. 절반 이하일 때. 왜냐면 위에서 잡으면,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전고점이 있죠. 이렇게 맞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저한테는. 여기 맞고 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거죠. 왜냐? 손절까지 너무 길어요. 이 손절을 여기다가 안 걸 수가 없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끊기면 그냥 요 전고점에서 못 받으면 바로 끊을 거야 라고 하면, 근데 경우수가 너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반등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전 요 밑에까지를 확실하게 보려면 이 밑에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는 이제 이런 전고점에 안 받고요. 전 저점에 받죠. 예를 들면 뭐 이런 데서 받아가지고 여기서 자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어쨌든 이런 건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할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한번 받았어요. 그쵸? 이 라인에서.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무조건 반등한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 또 더 밑으로 빠져서 반등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디로 유력할까? 그냥 많이 싸움이 일어난 자리,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까 그 원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처음에 막 이런 식으로 막 머릿속으로 막 그리면서 이제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점만 그려요. 점만 머릿속으로. 저점이 있죠. 고점. 이런 패턴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런 거 있죠. 그냥 그거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일단 하락 추세니까 뭐 이 고점을 넘기는 이런 고점을 한번 찍히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 봐도 되겠는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저점 올라갔네, 프라이스 액션 중에 상승 구조로 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심심할 때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고 팔고 했던 자리는 결국에는 즉 고점과 이런 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고점에서 받아줄 수도 있고요. 이 가격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여기서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저점을 깨지 않기 위해서 이 박스권, 이 박스 사이가 되겠죠. 이 가격을 벗어나기가 싫으니까 여기서 밑에서 받아치는 그런 어떤 뭐 세력들도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저점에서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 이제 최하단,
여긴 진짜 깨지면 안 된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면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매수 하겠죠. 그리고 3차 여기서 오면은 손절을 하겠죠. 근데 심지어 여기 뚫고 살짝 내려갔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자른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순간 그때 잡고, 그때는 이제 휩소 쳤던 그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다시 대응한다. 이게 제 방법이에요. 이해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일단은 그냥 점으로 생각하세요. 항상 고점, 저점, 고점, 저점. 뭐 이런 걸 연습하세요.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이렇게 왔구만. 이렇게 왔네. 원래 여기서 상승이었는데 여기서 살짝 중간에서 여기 맞고 고점 맞고 떨어졌네. 아, 그러면 힘이 일단 고점이 약하다는 거니까 저점은 올렸지만 고점 여기서는 내린 거기 때문에 조금 힘이 부족할 수 있겠네. 여기서는 진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야 다시 이 패턴을 유지하고 갈 텐데, 근데 여기서 이탈을 해버렸네. 이거는 좀 좋지 않다 해가지고 여기서 뭐 숏 포지션 진입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롱 기대했던 사람,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손절 칠 수도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어떤 프레스 액션 구조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현재 지금 이거 차트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횡보 중이죠. 그럼 저는 크게 봤을 때 대충 딱 안 봐도 돼요. 딱 정확하게 안 봐도 되고, 자 여기서 한 번 받았죠. 여기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오케이. 위에선 3번 걸치고 밑에서 한 번, 2번 받아줬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일단 1차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익절 라인은 여기가 되겠죠. 당연히 여기.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받는 거예요. 여기 오면.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최저점이죠. 그러면 이 지금 받았던 데랑 이 저점 라인 여기 사이에 또 받을 수 있는 매물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대략 이쯤이 좀 유력하겠죠. 왜냐면 이쯤이 여기 한번 여기 한번, 그리고 여기서도 살짝 걸치긴 했는데 이쪽 라인이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끌고 왔을 때 보실 때 대충 여기서 2번 매수를 하고 손절 라인은 여기로 해서 커트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한 번, 여기 2번 매수를 했다고 하면 내 평단은 여기 될 테고, 만약 오른다고 하면 내 방향에 맞으면 이만큼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려오면은 좋은 그림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이건 좀 팁인데,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차트를. 그리고 줄여서도 보세요. 이렇게 줄여서도. 그럼 뭔가 조금 더 잘 보여요. 예, 높낮이나 어떤 이제 추세나 이런 게 좀 더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축소도 한번 해보고, 진짜 이런 무슨 되게 뭐 그냥 선 하나 그어놓은 것처럼 막대가 이런 식으로도 한번 보고, 좀 중간 정도로 이렇게 줄여가지고도 한번 보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뭐 예를 들면 여기서 한번 급발진 했었네. 근데 뭐 어차피 이 채널 라인 들어왔네.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왔네. 근데 여기서 한번 크게 터져줘서 이제는 이렇게 가려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상승 파동만큼 또 힘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보다 안 들어오니까 다시 또 밀렸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여기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돌렸구나. 근데 이게 지난 차트라서 제가 지금 빨리빨리 긋는 거지, 실제 이렇게 흐르고 있는 차트에서는 빨리빨리 긋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측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리플레이로 보면 이렇게 왔잖아요. 이 상태인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일단 다른 거는 내가 끌 수 없고, 현재 이거는 끌 수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끌어놨을 거 아니에요. 이 시점부터. 그럼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일단 고점이 어디를 찍는지를 봐야 돼요. 어딜 찍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한번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다음 이제 저점을 또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오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혹시 가진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지지가 뚫리면
뭐 이런 라인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이 상승 파동만큼의 이제 어떤 힘으로 가려면 여기선 반등이 나왔어야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지 못하고 이 채널 하단 맞고 떨어지는 모습 되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예측하면서 트레이딩 할 필요도 있고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경험이라서 이런 것들은 결국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매매 방법이 조금 바뀌었죠. 좀 유연하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길어졌죠. 근데 되게 재미없고 시간이 길어서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진짜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오늘 얘기했던 게 지금 저 이거 매매법 알려주면서 보조지표 이거 안 봤잖아요. 그냥 켜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켜놓고 그냥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만약 50선 정도에서 부근 여기서 반등하는 그림 나온다면 그냥 아싸 이러는 거지. 거기서 꼭 반등 안 해도 그냥 사요. 저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뭐 다음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가지고 와볼게요. 그러면은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